안녕하세요. 책사랑 오스컨입니다. 신인간혁명 제12권 159페이지부터입니다. 저자는 이케다 다이사쿠, 펴낸 곳은 화강신문사입니다. 입마는 소리 없고 풀도 엎드린다. 가와나카 섬에 안개 자욱하고 도다는 신이치에게 몇 번이고 이 노래를 부르게 하고 눈물을 흘리며 들었다. 그리고는 몸을 떨며 이렇게 외쳤다. 탄광 노조는 비겁하다. 도다가 없는 것을 기회로 나의 소중한 제자들을 괴롭힌다. 내가 오면 그들은 숨어서 나오려고도 하지 않는다. 어떠한 생트집이라도 도다에게 부리면 좋을 것을. 나는 절대로 도망치거나 숨지 않는다. 해원은 나의 소중한 목숨이다. 악은 단연코 용서하지 않겠다. 목숨이 있는 한 선두에 서서 언제까지라도 투쟁하겠다는 것이 민중을 철저히 지키려는 도다의 결의였다. 그해 1957년 8월은 도다 주세이가 타계하기 7개월 반쯤 전이었다. 이미 도다의 몸은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져 있었다. 그러나 탄광노조 관계자를 만나 모든 결말을 짓고 유바리의 해원을 지키고자 거기까지 달려온 것이다. 도다는 참으로 용맹하고 과감한 불석신명의 대장군이었다. 그 투장, 싸움에서의 대장이 두려웠는지 당초 학회와 대결하자고 주장했던 탄광노조 간부들은 도다가 유바리에 왔다는 말을 듣고도 일절 나타나지 않았다. 안개 낀 가와나카 섬의 3절에는 이진 삼진, 거듭된 기습전, 원통하구나, 놓쳐버린 적장이라는 가사가 있다. 이 가사는 다케다 신켄을 물리치는 데 실패한 우에스케 겐신의 원통함을 읊은 부분이다. 당시 도다의 심정 또한 같았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다는 불을 토하는 듯한 절규의 화살을 던졌던 것이다. 그 소리는 지금도 신시의 귀천을 울리고 있었다. 도다는 철저히 악을 처부수려는 감투와 집념 속에만이 정의와 인도의 승리가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다. 마스시로를 방문한 그날 저녁, 야마토 신이치는 숙소인 여관에서 군발 지진이 그치도록 정성을 다해 창제했다. 벽에 심한 균열이 생긴 집에서 불안에 떨며 지내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몹시 아팠다. 그래서 기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다. 그 무렵 마스시로의 지진 활동은 고비를 넘겼다고들 했지만 주변 지구의 지진 활동은 변함이 없었고 그 상태에서 지진이 그친다는 보장 또한 없었다. 사람들은 계속 불안해하는 가운데서도 지진 활동은 점점 약해져 갔다. 그 다음 달 7월 7일에는 지진 발생 1년 10개월 만에 유감 지진 제로를 기록했다. 그 뒤로도 지진 횟수는 차츰 감소하여 마침내 종식되기에 이르렀다. 군발 지진을 극복하고자 도전하는 속에서 마스시로 동지들은 자신들이 바로 이 고장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주민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우는 멤버들의 헌신적인 행동은 그 지역의 신뢰의 버팀목을 굳건히 세웠으며 지역 강포도 가속화되었다. 다음 날인 6월 24일 야마토 신이치는 마스모토 시에서 실시한 나가노 총합본부의 기념 촬영에 참석했다. 신이치가 마스모토 시를 방문한 것은 7년 만이었다. 회장에 취임하던 해 11월에 마스모토 지부 결성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문한 적이 있었다. 7년 전 신이치는 방문 다음 날 나가노시에서 개최된 나가노 지부 결성대회에도 참석했다. 이 두 지부의 결성대회는 신이치와 나가노현 동지들이 광선유포라는 장정을 향해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로부터 7년, 광포의 제2라운드 개막에 즈음하여 또다시 야마모토 회장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됐다는 생각에 나가노 동지들은 뛸 듯이 기뻐했다. 더구나 이번에는 함께 기념 촬영을 하여 출발의 맹세를 영원히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회합 장소인 강당에 모인 반장과 반담 4,000명의 얼굴은 기쁨과 긍지로 빛나고 있었다. 맞은편에는 노리쿠라와 호타카 등 일본의 북알프스라고 일컫는 산들이 쭉 이어진 채 활짝한 하늘에 우뚝 솟아 있었다. 기념 촬영은 오후 2시가 지나서부터 15개 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신이치는 촬영대에 나란히 서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며 계속해서 말을 건넸다. 건강에 주의하세요. 끝까지 분발하려면 특히 건강에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하루 후회 없는 투쟁을 해야 합니다. 회한, 뉘우치고 한탄함은 불행합니다. 자, 지금의 광포의 가장 중요한 고비입니다.
여러분의 집념과 투쟁 없이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혼의 격려를 가슴에 안은 나가노 동지들은 불타오를 듯한 새 출발의 결의를 야마토 회장과 함께 사진에 담았다. 그리고 그 사진이 완성되기를 1일여 3초의 심정으로 기다렸다. 이런. 세교 신문사의 사진부 부장인 야구르마 다케시가 본사의 암실에서 소리를 질렀다. 마스모토시에서 기념 촬영한 필름을 현상에게 담그기 위해 손가락에 닿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다. 그 이유는 현상의 온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현상에게 온도를 높이기 위해 틀어놓은 온수를 잠그지 않았던 것이다. 당황한 그는 화급히 현상액 속에 필름을 꺼냈다. 현상액의 적정 온도는 섭씨 20도이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필름의 유제막이 팽창하여 말랑해지고 주름이 생기는 등 현상 실패의 원인이 된다. 야마토 신이치와 각지의 멤버들이 기념 촬영한 대부분의 필름은 도쿄의 세교신문 본사로 보내져 현상을 했다. 야구르마는 2년 전부터 시작된 각지 회원들과 신이치의 기념 촬영 사진에 관한 모든 책임을 맡아왔다. 어떤 때는 한 장소에서 50회에 걸쳐 무려 24,000명과 기념 촬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여태껏 단 한 번도 그런 실수는 없었다. 야구르마는 언제나 자신에게 타일렀다. 이 한 장 한 장의 사진은 동지들에게 생애의 추억이며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재산이다. 실수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 그리하여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사진 작업에 몰두했는데 일에 익숙해지면서 어느 사이엔가 자신도 모르게 타성에 젖어들고 말았다. 타성은 방심을 낳는다. 야구르마는 현상에게 필름을 넣기 전에 온도를 확인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을 게을리하고 말았던 것이다. 한순간의 방심이 초래한 실수였다. 인생이나 광포도 자신의 마음에 머물러 있는 타성, 방심과 싸우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잠재하는 것이다. 야구르마는 부랴부랴 현상액이 든 수반 주위에 흐르는 온수를 잠그고 냉수를 틀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손끝으로 현상액 온도를 확인한 후에 마음속으로 창제하면서 신중하게 현상 작업을 했다. 암실용 녹색 램프에 비춰진 그의 얼굴은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또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현상이 끝나자 필름을 검사해 보았다. 처음에 고온 현상액에 담근 부분은 역시 변질되어 있었다. 이나지를 말리자 유제막에 주름이 생겨서인지 얼굴이 흐릿하게 보였다. 그 순간 야구르마는 온몸이 바싹바싹 타는 것 같았다. 그냥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싶었다. 그러나 겨우 정신을 추스르고 암실을 나왔다. 그리고는 창백한 얼굴로 사진부 부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다. 엄청난 실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직원들도 할 말을 잃었다. 사진부 부원들은 야마모토 회장이 바쁜 일정에도 짬을 내어 가장 일선에서 활약하는 회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념 촬영 시간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또 각지의 동지들도 기념 촬영을 최대의 기쁨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일등을 힘껏 조정하여 모인 것이다. 그런 만큼 사진부 부원들은 실수했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모두들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사진을 원상복구시킬 지혜를 짜내어 검토하기 시작했다. 이윽고 그들은 적당한 방법을 찾아냈다. 신문 한 면 크기의 이나지를 만들어 흐릿해진 부분을 가는 붓으로 그려 넣어 수정하고 그것을 복사하여 필름으로 다시 만드는 방법이었다. 야구르마는 총국장인 아우타 스스무에게 그 경위를 설명하고 선우책을 상담했다. 워낙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아우타의 얼굴에도 식은땀이 흘렀다. 협의 결과 그들은 어떻게든 최대한 빨리 수정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그래서 수정 기술이 뛰어난 인쇄회사의 담당자에게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 정도라면 가능할 것도 같습니다. 그 말에 한 가닥 희망을 걸고 수정을 의뢰했다. 작업이 끝난 것은 그로부터 1개월 후였다. 그러나 수정한 얼굴의 부자연스러움이 역시 눈에 띄었다. 눈과 눈썹이 툭 튀어나온 듯이 보이는 사람도 있었고 얼굴이 전혀 달라 보이는 사람도 있었다. 야구르마는 한순간의 방심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통감했다. 그러나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말 그대로 후회만급이었다.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다. 야구르마는 완성된 사진을 보여주기 위해 야마토 신이치를 찾아갔다. 그때 신이치는 총본산에서 실시되는 학예 강습회에 참석 중이었다.
야구르마는 대객선 앞에 설치된 텐트 안에 있는 신씨에게 사진을 가져갔다. 불벼락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며 사진을 내밀었다. 나가노 총합본부에서 촬영한 기념사진입니다. 신이치는 그 사진을 천천히 살폈다. 다음 순간 그의 눈이 빛났다. 그리고 입에서 거친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사진이 왜 이래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야구르마는 머리를 조아리고 현상할 때 저지른 실수를 사실대로 보고했다. 신이치는 야구르마 다케시를 비롯하여 각지의 기념 촬영을 담당해온 세이쿄 신문사 사진부 부원들이 지금까지 눈물겨운 분투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다. 그런 만큼 이번 일은 안타깝기만 했다. 한순간의 방심에서 비롯된 실수였다. 그러나 그 방심이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거기에는 현실이라고 하는 삶이라는 엄함이 있다. 천일의 공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격언이 있다. 이 말은 천일에 걸쳐 노력을 거듭해도 큰 공을 세워 이름을 떨쳤더라도 사소한 실수로 허무하게 몸을 망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 아무리 이를 악물고 전력을 다해왔어도 대수롭지 않은 방심으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간 예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무슨 일이든 마지막 순간까지 방심하지 말고 나날이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며 계속 도전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승리자가 된다. 신이치는 야구르마에게 엄한 오조로 말했다. 실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그 본질은 만심입니다. 수많은 회원들은 이 사진을 일생의 보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됐으니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처음에는 누구든 하찮은 일도 열심히 하지만 타성이 물들면 그 일 자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실패한 적이 없으니 괜찮다고 하찮게 보며 신경을 쓰지 않게 됩니다. 결국 거기에는 만심이 잠복해 있습니다. 그 만심이 자신을 망치고 학회를 파괴하는 겁니다. 나는 예나 지금이나 목숨을 걸고 투쟁하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자가 있으면 방해가 될 뿐이며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야구르마 또한 신이치에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제자였다. 실패를 거듭하고 인생의 패배자가 되는 것은 절대로 두고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신이치의 말은 평소보다 더욱 엄했다. 야구르마는 자신이 실실하지 못하고 한심하다는 생각에 눈물이 복받쳐 올랐다. 이 시도는 그의 폐부를 찔렀을 뿐 아니라 기념 촬영을 담당한 사진부 부원들의 마음을 준엄하게 깨우쳤던 것이다. 며칠 후 야구르마 다케시는 야마모토 신이치가 시기를 보아 다시 나가노에 가서 기념 촬영을 하자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내심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 긴장했다. 신이치는 마스시로를 방문한 지 4개월 만인 10월에 재차 나가노현을 방문했다. 이번에는 시오지리 시와 나가노에서 이틀간에 걸쳐 기념 촬영이 예정되었다. 그 당시 신이치는 10월 12일에 거행될 정본당 건립의 발언식을 앞두고 임원회의와 발서문, 원고 작성 등으로 몸을 깎는 투쟁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멤버들을 생각해 기념 촬영을 단행했던 것이다. 7일 오전 스와 해관에 들른 신이치는 누적된 피로로 동행 간부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되돌아갈 수는 없었다. 신이치는 회관에서 동행한 멤버들과 함께 근행하며 대생명력을 주십시오라고 열심히 기원했다. 이 동행 멤버들 가운데 야구르마의 모습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2번이나 기념 촬영을 하게 된 것이 미안해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런데 촬영의 장소인 시오지리 시립체육관에 도착해보니 멤버들은 야마모토 회장을 또 만날 수 있다는 기쁨에 넘쳐 있었다. 그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 신이치는 참으로 위풍당당했다. 수고하십니다. 지난번에 찍은 사진이 잘못되어 다시 모이게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는 카메라 파인더를 들여다보고 있는 야구르마를 손으로 가리켰다. 저 사람이 실수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잘못되면 해고시키겠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 말에 모두들 왁자하게 웃었다. 그것은 재회의 기쁨에 넘친 따뜻한 웃음이었다. 신이치의 그 말을 듣고 야구르마는 어깨를 짓누르던 중압감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었다. 파인더에서 눈부시게 환한 불자들의 얼굴이 빛나고 있었다. 야구르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때문에 영상이 흐리게 보였다. 야구르마는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다. 이후 촬영 멤버를 교체하는 틈을 타서 신이치는
기념 촬영 장소인 체육관 연문을 통해 살며시 밖으로 나갔다. 가슴이 답답해서 바깥 공기를 쐬며 쉬고 싶었던 것이다. 신이치가 밖으로 나가자 주의 깊게 그의 행동을 지켜보던 세이쿄 신문사 카메라맨이 즉시 뒤따라 나섰다. 지금까지 신이치의 주변에는 언제나 드라마가 있었다. 그래서 세이쿄 신문사의 카메라맨이나 기자들은 신이치의 행동에서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었다. 카메라맨이 뒤따라가 보니 신이치는 홀로 콘크리트 계단에 앉아 있었다. 피로에 지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누적된 피로가 신이치를 짓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인기척을 느낀 신이치가 카메라맨을 발견하고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들키고 말았군. 내가 이렇게 피곤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선 신이치는 하늘을 향해 크게 심호흡을 하고는 주먹을 불끈 쥐고 자 가자라고 외치며 씩씩한 모습으로 촬영 장소로 들어갔다. 신이치가 모습을 드러내자 촬영대에 늘어서 있던 멤버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하루 푹 쉬십시오. 언제 그랬냐는 듯 신이치의 목소리는 우렁찼다. 여러분의 감토와 대승리의 모습은 전부 보고를 받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선유포는 영원한 투쟁입니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투쟁해야 합니다. 어제 실패했으면 오늘 승리하면 됩니다. 오늘 실패하면 내일은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겼으면 앞으로 계속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 투쟁하는 가운데 부처의 생명이 맥동합니다. 거기에 대환희가 있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의 대도가 열립니다. 자, 오늘부터 또 투쟁합시다. 새로운 희망의 전진을 개시합시다. 사자우를 연상케 하는 지도였다. 신이치의 지도 여행은 자기 자신과의 장절한 투쟁이기도 했다. 야마토 신이치는 언제나 바라고 있었다.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고생하며 묵묵히 분투하는 동지들을 풀뿌리를 헤치듯이 찾아내어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다. 그래서 큰 도시는 물론이고 작은 마을까지도 방문하고 싶었다. 그러나 꽉 짜인 일정을 소화하며 많은 회원들을 만나 격려해야만 했기 때문에 여간에서는 뜻을 이룰 수 없었다. 그래도 일정을 조정해 가능한 한 중소도시도 자주 찾았다. 6월 23일에 나가노현의 고모라와 마스시로 방문도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고 9월 전에는 시가현의 히코네를 방문했다. 신이치가 7월에는 규슈, 주부, 도쿠루스네하고 7월 24일부터는 학회 전통인 하계 강습회에 참석했다. 8월 11일에 강습회가 끝나고 12일부터는 효고, 후쿠이, 도야마를 방문했고 종전 기념일인 15일에는 기후에 다카야마 해관을 방문하기 위해 다카야마시를 찾았다. 다카야마는 푸른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답고 조용한 소도시였다. 신이치가 다카야마 방문을 결심한 것은 작년 2월이었다. 기후회관에서 기념 촬영을 했을 때 다카야마에서 참가한 어느 부인이 말했다. 선생님, 꼭 다카야마를 방문해 주십시오. 그 부인의 목소리에는 가슴속의 생각을 은결시킨 것처럼 필사적인 울림이 있었다. 그래서 신이치는 주저없이 승낙했다. 알았습니다. 반드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는 동행 간부에게 다카야마 지역들의 생활 등에 관해 질문했다. 다카야마가 있는 히다 지방은 경치가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교통편은 좋지 않습니다. 주로 목공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고군분투하는 멤버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이치는 즉석에서 결단을 내렸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더욱 활동하기 쉽도록 다카야마에 해관을 세웁시다. 히다 동지들이 숙명전환의 모범이 되어 전국에 행복의 바람을 보냈으면 합니다. 지도자가 사람들의 소리에 즉각 반응을 보이면 따르는 사람들은 기쁨과 희망을 느끼며 전진할 수 있다. 신이치는 다카야마를 방문할 시간을 좀처럼 잡지 못했지만 동지들을 생각하며 계속해서 제목을 보냈다. 한편 다카야마에서는 해관의 설립 준비를 시작하였다. 기존에 2층 민가를 구입하여 개축 공사를 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작년 10월 히다 지방의 중심 도시로 번영해온 다카야마시의 히다 강포의 아성인 다카야마 해관이 탄생했다. 이날 신이치는 다카야마역에서 청년부원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해관으로 향했다. 옅은 구름 사이로 노리쿠라,
호타카 등 일본의 북알프스라 일컫는 수봉들이 우뚝 솟아 있었다. 다카야마시와 요시키, 오노, 마시타의 세 개 군을 안고 있는 히다 지방은 산간 지역으로 겨울이면 깊은 눈에 덮여 예전에는 육지의 고도라고도 불렸다. 그곳 사람들은 기질이 순박하고 순수에 묵묵히 일했지만 예로부터 궁핍한 생활을 강요당한 지역이라고 했다. 이 히다에는 민중의 쓰라림과 투쟁, 그리고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있다. 에도 시대의 원농년, 일본의 고대 연호 원농년 동안 산림과 광산 자원이 풍부했던 히다는 막부 직할령지인 철령, 천황 직속의 땅이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궁핍한 삶 속에서도 철령인이라는 긍지를 갖고 살아왔다. 그런데 1771년부터 1789년에 걸쳐 메이와 아네이, 덴메이 동안에 악정을 규탄하는 소동이 3회에 걸쳐 일어났다. 그 악정의 원흉인 지방간이 오하라 히코시로 가메고로 부자였으므로 이 세 차례의 소동은 총칭해서 오하라 소동이라고 한다. 오하라 히코시로가 히다의 지방행정관으로 부임한 것은 1766년이었다. 오하라는 쌀 대신에 돈으로 납부하던 연공, 해마다 마치는 세금의 납부를 전임 행정관보다 2개월이나 빨리 거둬들였다. 그리고 막부는 무분별한 살림 벌목을 방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벌채를 5년간 중지할 것을 통달했다. 그것은 벌채 수당으로 쌀을 지급받아 생활하던 산촌 사람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더욱이 납부하던 연공도 주위 여러 지방의 쌀 시세에 따라 계산되는 변동제였으나 지방행정관인 오하라는 풍작과 흉작에 따른 쌀 가격의 변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금액을 정해버렸다. 게다가 오하라 히코시로는 연공 납부금을 정액제로 개정하기 위해 막부에 대한 운동자금으로 농민들에게 3,000냥을 요구했다. 또한 새로운 부역, 강제노동을 부과하겠다고 통고했다. 오하라의 일방적인 결정에 농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1771년 12월 농민들이 대책을 협의하는 집회를 열었을 때 급기야 일부 농민이 폭도로 변해서 지방행정관과 결탁한 상가를 때려 부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 뒤이어 히다 지방에 있는 46개 마을의 촌장과 농민 대표 90여 명은 연공 납부금의 정액제와 새로운 부역을 거부하겠다고 합의한 연판장을 작성했다. 이 연판장은 종이우산 연판장이라 해서 종이우산을 펴놓은 듯 원형으로 서명 날인한 것이었다. 이것은 누가 먼저 서명했는지 알지 못하게 한 것으로 특정 주모자를 방지함과 동시에 모두 평등한 입장에서 단결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참으로 농민들의 지혜라 할 수 있다. 소동에 이어 지방관리소에 탄원을 하자 조바심이 난 지방행정관은 길을 쓰고 탄압했다. 소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속속 체포에 처참하게 고문했다. 드디어 1774년 이 소동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농민 1명이 사형되고 3명이 외딴섬으로 유배되었으며 40명 이상이 과실배상으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아직 이 처벌이 결정되기 전인 1773년 막부 명령에 의해 검지를 실시하기로 했다. 검지는 연공 진술을 위해 실시하는 토지 측량 조사를 말한다. 히다 지방은 80년 전인 겐로쿠 시대의 검지에서 44,000석으로 확정되어 있었다. 그런데도 재검지를 실시한 것은 쌀 수확량을 늘려 더 많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였다. 처음에 지방행정관은 분명히 새로 개관한 전답에 한해서 검지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실제로 측량이 시작되면서 기존 전답도 모두 엄격한 검지를 받게 되었다. 면세를 받아도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의 가난한 생활이다. 그럼에도 인정사정 없이 검지로 연공이 늘게 된다면 죽을 수밖에 없다. 마을 촌장과 농민 대표들은 기존의 전답에 대한 검지를 취소하도록 추론하기로 결의했다. 그리하여 농민들은 약속을 어기고 기존 전답까지 측량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관리소에 신고했다. 그러나 지방행정관은 태연하게 거짓말은 세상의 보물이라고 얼토당토 않는 대답을 하며 상대조차 하려 들지 않았다. 어떻게든 새로 개관한 전답만 검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히다 지방 농민들의 간절한 소원이며 다짐이었다.
모두가 필사적으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대책을 강구했다. 검지하러 온 검지 담당관에게 출원하는 등 온갖 연고를 동원하여 검지 중지를 막부에게 탄원하고자 했다. 그러나 농민들의 이 모든 노력은 결국 실패로 끝났다. 게다가 그 움직임을 알게 된 지방행정관은 막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관여한 자는 감정관리소, 재정과 소송 등을 다루는 기구에 소환되었고 적당하여 억지로 호소했다는 이유로 무지막지한 고문을 당했다. 바로 이 무렵 막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에 따른 정치와 경제면의 모순이 드러나 각지에서 백성들의 봉기가 줄을 이었다. 그 때문에 막부에서는 단체로 몰려와 호소하는 것을 엄금하고 단속을 강화했던 것이다. 또 직소를 행한 경우에도 사형 등의 엄벌에 처했다. 그러나 히다의 농민들은 이런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막부에 탄원했다. 히다 3군에 있는 마을 대표 20여 명이 야밤을 틈타 몰래 에도로 들어갔다. 막부의 요인에게 검지 중단을 직소하기 위해서였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가족들을 돌봐주기로 약속했다. 또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도 결코 그들이 개죽음을 당하도록 하지는 않겠다는 굳은 맹세를 하고 그들을 에도로 보냈다. 에도에 숨어있던 농민들은 탄원할 기회를 노렸다. 1773년 7월 드디어 마키가우라 마을의 젠지로 등 6명이 성으로 들어가던 정무 담당 최고 책임자인 마스다이라 다케치카의 행렬가마에 뛰어들어 탄원서장을 건네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다. 한편 바에바라 마을의 도에몬 일행도 감정관리 마스이라 다다사토의 저택에 탄원서를 가지고 직수했다가 체포되었다. 그래도 농민들은 호소한 내용이 막부에 전달된 사실에 한가닥 희망을 걸었다. 에도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게 된 오하라 히코시로 지방행정관은 가마에 탄원서를 던진 6명을 보낸 마을들의 장, 조장, 농민대표 등 세 담당자와 히다의 세 군에 있는 마을 283곳의 세 담당자들을 즉시 잡아들였다. 그리고도 에도에서 직수한 자는 히다 마을의 전체 대표가 아니고 또 검지는 타당한 조치이기에 고충은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강제로 만들게 하고 날인까지 받았다. 농민들이 모두 검지에 반대하는 지방행정관이 그 책임을 추궁당하게 된다. 오하라는 바로 그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마을의 세 담당자들도 자신들이 받을 문책이 두려워서 지방행정관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이것은 지위 있는 자들이 자기 몸만을 사리는 비열한 배반이었다. 어느 세상에나 보신의 급급한 겁쟁이의 미봉책이야말로 악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그 배반에 붕괴하며 가면이 날인을 거부한 사람도 있었다. 그 중심 인물 중 한 사람이 홍거마을의 청년 젠크로였다. 절대 개죽음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놓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젠크로의 젊은 오체에는 끓어오르는 듯한 의분이 맥박쳤다. 젠크로는 결연히 일어섰다. 마을에서 집회가 열렸다. 한 청년의 용기가 정의의 불꽃을 뿜는 외침이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의기로 불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9월 하순부터 오노군 미야 마을에서 각 마을의 농민들이 합류하고 대집회를 개최하고 그것을 근거지로 기세를 올렸다. 저녁에는 곳곳에 피어놓은 핫토불이 농민들의 분노를 대변하듯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을 그으렸다. 미야 마을에는 때로 수천 명 혹은 1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철저하게 단결을 호소했다. 단결이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민중의 유일한 힘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농민들은 폭력으로 호소하려 하지는 않았다. 지방행정관의 편이 된 다카야마 마을 주민에게는 쌀이나 숯, 야채 등 생활 필수품을 일절 팔지 않는다는 불매 동맹을 맺고 경제 봉쇄로 투쟁했다. 또 협의 끝에 3,000명이 지방행정관에게 몰려가서
영공 납부 연기와 고문 중지 등을 탄원하였다. 오하라 지방행정관은 분노한 농민들의 숫자에 압도되어 일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고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처럼 대답했다. 농민들은 너무나도 순박했다. 소원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서 지방행정관에게 고맙다 감사하다며 소리 높여 인사하고 기뻐했다. 그러나 지방행정관은 히다 주변 지역에 여러 번 영주의 영지 또는 그 가날 조직의 출병을 요청해 청원운동에 대한 대탄압을 단행했다. 악에 속아서는 안 된다. 사람이 좋기만 하여 간사한 지혜를 간파하지 못하면 정의가 무참하게 패배하는 원인이 된다. 11월 중순 무장한 수백 명의 무사들이 농민들이 모여있던 미야 마을을 급습했다. 미야 마을의 미나시 신사에 모여있던 농민들은 아무리 관리들이라 해도 성역인 신사에는 함부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무사들은 가차없이 신사로 침입했다. 무기도 없이 도망갈 길을 찾아 갈팡질팡하는 농민에게 총을 난사하고 창으로 찌르며 검으로 내리쳤다. 순식간에 경내는 피로 물들고 아비규환의 지옥으로 변했다. 결국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를 내고 수백 명이 체포되었다. 젊은 지도자인 젠크로도 저항 한번 못해보고 체포되었다.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아내의 소동이다. 이때 체포된 농민들이 너무 많아서 감옥을 새로 지어야 할 정도였다. 취조는 가혹하기 짝이 없었다. 전보다 더욱 심한 고문이 매일 반복되었다. 농민들이 오하라에서 진압된 지 약 1개월 뒤인 12월 18일 에도에서 가마탄소와 직소 탄원을 했던 마을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효소형에 처해진 그들의 머리는 소금에 절여져 연말이 가까워진 12월 27일 다카야마로 보내졌다. 농민들의 머리는 기류가와라 형장에 높이 매달렸다. 며칠 전부터 계속 내리던 눈은 이날 밤에 더욱 세차게 내렸다. 하지만 사람들은 억울하게 죽은 동료 농민들을 문상하기 위해 속속 형장을 찾았다. 자신들 때문에 무참하게 살해당한 동료의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는 슬픔과 분노와 절망이 교차했다. 눈으로 얼어붙은 눈에서 분노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해가 바뀌어 1774년 2월 중단되었던 검지가 재개되었다. 이 검지로 히다는 약 1만 1천 석이 늘어난 5만 5천여 석이 되었다. 무거운 연공이 농민들의 생활을 더욱 압박하게 되었다. 농민들의 비통한 호소는 권력자 그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소동으로 체포된 마을 사람들이 처벌받는 것은 1774년 12월이었다. 책형이 4명, 효수형 7명, 차명이 2명이었다. 그 밖에 먼 섬으로 내보내거나 추방당한 사람도 많았으며 벌금형을 받은 사람은 무려 9천 명이 넘었다. 젊은 지도자로서 용감하게 싸운 18세의 젠크로도 효수형이 결정되었다. 그에게는 16세의 젊은 아내가 있었다. 가능하면 살아서 사랑스러운 아내 곁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그럴 가망은 전혀 없었다. 그래도 젠크로는 태어났다. 처음부터 죽음을 각오하고 임한 투쟁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다. 각오한 사람은 강하다. 사람들은 나이는 젊어도 그 학고부동한 젠크로의 삶의 자세에 지도자로서 신뢰하고 탄복했으리라. 효수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감옥 앞에서 잇따라 목이 잘려나갔다. 이에 곧 젠크로의 차례가 되었다. 그는 호명하는 관리에게 죽기 전에 말을 남기고 싶다고 정중히 부탁했다. 죽을 때 피는 빨간 매화는 덧없는 바람에 이끌리어 꽃봉우리 맺힐 나이에 그 잎은 지금 지노라. 상록수인 줄 알았는데 낙엽이 되어지는구나. 말을 마친 그는 관리에게 목례를 하고는 목을 치는 망나니에게도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신호를 보냈다. 그런 그의 죽음에 깨끗한 최후라고 칭송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고 역사는 전하고 있다. 한편 지방행정관인 오하라 히코시로는 검지를 실시하여 연공을 증가시켰다는 공로로 군다이 막부치칼지를 다스리는 관직으로 승격했다. 또 지방행정관을 옹호한 자에게는 묘지타이토, 자기 성명이 쓰여진 칼로 공로자에게 주는 특권을 허용하는 등
농공 행상이 있었다. 민중이 걸게 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권력은 사탕발림과 채찍을 교묘하게 가려쓴다. 그리고 걸게 하려는 싹을 철저하게 잘라내기 위한 탄압은 집요하고 처참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권력의 행포에 투정하려는 히다 지방 사람들의 그 혼의 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괴로움으로 가득 찬 잿더미 속에서도 저항의 불꽃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1781년 오하라 히코시로가 죽자 그의 아들인 가메고로가 군다이직을 계승했다. 그 이듬해부터 히다 지방에서는 대흉작으로 인한 극심한 기근이 시작되었다. 이것이 이른바 덴메이 대기근이다. 백성들은 살기 위해서 풀뿌리와 나뭇껍질까지 먹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이었다. 대기근으로 굶주리는 농민들에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784년 3월 다카야마에는 큰 불이 났다. 그 불로 재해를 입은 사람은 무려 6천 수백 명에 달했다. 사람들이 가난의 밑바닥에서 허덕이고 있을 때 오하라 가메고로 군다이는 본래 갚아야 할 연공 관하급을 헌납하도록 통과하는 등 무리한 난제를 명했다. 이에 농민들은 세 번째로 다시 봉기했다. 1788년 군다이의 부정을 밝히기 위해 에도로 간 농민 대표는 정무 담당 최고 책임자이던 마스다이라 사다노부의 저택벽에 솥장을 여러 번 붙여서 직수하는 데 성공했다. 이른바 이것이 부치기 탄원이었다. 또 영토를 감찰하는 막부의 순견사가 히다를 방문했을 때에도 히다의 궁핍한 상태와 군다이의 부정을 호소할 수 있었다. 더욱이 에도에서는 마스다이라 사다노부에게 가마 탄원을 하는 등 거듭하여 직수했다. 이렇게 목숨을 건 농민들의 호소는 마침내 막부를 움직이기에 이르렀다. 군다이인 오하라 가메고로가 에도로 소환된 것이다. 그리하여 1789년 12월 막부의 치조 끝에 드디어 판결이 내려졌다. 부정을 일삼아 농민들을 괴롭힌 오하라 가메고로가 하치조섬으로 유배되었고 그 밖에 관리 2명도 사형에 처해졌으며 다른 이들도 유형과 추방 등으로 엄하게 처벌되었다. 한편 농민 측은 한 명이 사형에 처해지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극히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악명 높은 다누마 시대가 끝나고 마스다이라 사다노부가 강기 숙정, 나라의 법과 풍속에 대한 기율을 엄히 바르게 함을 행하던 때라고는 해도 농민들의 호소를 거의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관대하게 조처했던 점은 이례적인 일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이것으로 오하라 부자의 2대에 걸친 복종도 결국엔 민중의 승리로 끝났다. 무노 루시는 말했다. 역사에 기록된 개혁사업의 대부분은 쓰러지면 일어서고 또 쓰러지면 일어서고 또 쓰러져도 일어서는 후진에게 계승된다. 이 히다 지방 농민들이 올린 개가도 수많은 희생자들의 시체를 넘고 투혼이 계승되어 이루어진 장고였다. 패하고 또 패해도 다시 일어서는 노도와 같은 불굴의 투쟁 속에서만이 민중 승리의 영광은 빛난다. 근대가 되어도 히다 지방 사람들은 가난과 고생을 강요당했다. 이 지방의 많은 소녀들은 보릿고개를 극복하기 위해 인근의 스와 지방 등에 있는 제사, 누에고치나 소무로시를 만드는 공장으로 일을 나갔다. 공장들은 하나같이 저임금으로 가혹하게 노동력을 착취했다. 그런 악조건 속에서 여공애사를 남긴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히다가 철도에 놓이고 히다의 철도가 놓이고 나아가 기우현과 도야마현 사이에 모든 철도가 개통된 것은 1934년이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위치한 이 히다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결속을 다지며 자신들의 몸은 스스로 지킨다는 것이 살아남기 위한 지혜였다. 그러나 그것이 폐쇄성을 낳아 구습의 뿌리가 깊어지기도 했다. 히다 지방에 처음으로 묘법의 불이 밝혀진 것은 1958년이었다. 1960년에는 히다 지방의 첫 지구로 다카야마 지구가 탄생했고 1964년에는 히다 지부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자신들의 전통을 철저하게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이 고장의 풍습 때문에 홍교를 추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하케이페한 사람은 온 마을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당하여 수도도 쓰지 못하는가 하면 부모에게 의절을 당하기까지 했다. 그래도 동지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히다의 숙명을 전환하여 행복이 꽃피는 마을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잡은 동지들은 끈기 있고 힘차게 자진해서 광선유포의 길에 매진해 왔다. 그리하여 야마모토 신이치가 다카야마를 방문하기 6개월 전인 1967년 2월에는 히다의 그토록 염원하던 총지부가 탄생했다. 총지부장을 맡은 스치하타 요시조는 순박한 얼굴에 조금 작은 체구인 41세의 장년부였다. 스치하타는 히다의 농가 태생으로 생후 10개월 때 부친을 여의었다. 그 후로 어머니 혼자서 네 자녀를 열심히 키웠다. 어린 마음에도 그는 생각했다. 어머니를 조금이라도 편안하게 해드리자. 스치하타는 어머니를 돕기 위해 7살 무렵부터 아침 일찍 일어나 풀베기를 했다. 익숙지 않은 들일에 낫을 사용하면서 손에 상처를 입는 경우도 허다했다. 스치하타 요시조는 18세가 되자 육군에 지원했다. 그의 형은 소년 항공병으로 전장에 나갔다가 전사했다. 형을 죽인 적을 쏴 죽이고 싶다는 복수심에서 군대에 지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입대 이듬해에 전쟁이 끝나버렸다. 스치하타는 할 수 없이 송군유 제조회사에 취직했다. 송군유는 소나무에서 짜낸 기름으로 용제나 방부제, 자동차 연료 등으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그 회사의 경영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체 에너지가 개발되어 송군유의 수요가 날로 격감했던 것이다. 낮은 봉급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스치하타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결단을 내렸다. 공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동업으로 장작 제조 공장을 경영한 것이다. 그리고 결혼을 한 후에는 자신이 직접 장작 제조회사를 경영하기 시작했다. 그런대로 몇 년간은 회사 경영이 순조로웠다. 그러나 장작도 석유나 프로판가스, 전기 등의 에너지로 대체되어 날이 갈수록 수요가 줄어 차츰차츰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 그때까지 스치하타는 노력만 하면 행복해진다는 신념으로 남들보다 몇 갑절 열심히 일했다. 그런데 시대의 커다란 물결 앞에서는 자신의 노력이 너무나도 무력하게 느껴졌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려고 날마다 필사적으로 돈을 마련하러 뛰어다녔다. 그런 자신이 침몰하는 배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쥐처럼 여겨졌다. 본래부터 술을 좋아했던 그는 술을 더 가까이 하게 되었고 회사 수입의 대부분을 술값으로 날려버렸다. 그러면서 부부 사이도 점점 험악해졌다. 히다 지방의 산들이 실록으로 물들기 시작해도 그의 가슴에는 여전히 세찬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그런 스치하타 일가를 보다 못한 친척이 집으로 찾아왔다. 학회원이었던 친척은 스치하타를 절복하기 위해 찾아온 것이었다. 스치하타는 신의 나라라고 자처해온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 후로 모든 종교는 속임수다. 신도 부처도 이 세상에 없지 않은가. 그런 허무맹랑한 말장난에 속아서는 되겠는가라고 생각해왔다. 친척이 신심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스치하타는 당장이라도 덤벼들 듯한 기세로 호통을 쳤다. 나는 종교 따윈 질색이다. 두번 다시 찾아오지 마. 그래도 그 친척은 포기하지 않았다. 몇 번이고 그의 집을 찾았다.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인간의 숙명과 불법이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 그 친척의 이야기는 논리정연했다. 그 무엇보다도 확신에 넘쳐 있었다. 스치하타의 종교관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처럼 성실함과 강한 끈기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 스치하타 요시조와 아내 야스코는 1958년 11월 입회를 결심하게 되었다. 학회원이 말하는 인간혁명이라는 말이 그들의 심중을 흔들었던 것이다. 입회하기 전 그들 부부 사이의 다툼은 대부분 요시조의 음주 때문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얼마 되지 않은 수입을 술값으로 탕진해버리는 남편의 행태를 야스코는 참을 수 없었다. 요시조도 내심 술을 끊을 생각이었지만 마시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견딜 수 없었다. 그래서 그의 곁에는 늘 술병이 놓여 있었다. 그런데 신심을 시작한 지 나흘째 되던 날이었다. 무심코 곁에 있는 술을 들이켜보니 묘하게도 쓴맛이 느껴졌다. 어제도 마셨던 술과 똑같은 술이었다. 몸이 안 좋은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몸 상태는 지극히 정상이었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술을 거의 마시지 않게 되었고 결국엔 끊게 되었다. 그토록 끊지 못하던 술을 끊게 되자 스치하타 부부는 신심의 공덕을 실감하게 되었다. 또 근행과 창제를 하고 학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온몸에 생명력이 넘치고 환희가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러나 회사 일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장작 공장을 처분하고 증권가 보험 영업으로 생계를 꾸려갔다. 아내 에스코도 보험회사 수급원으로 취직했지만 아이들의 학교 급식비조차 내지 못할 정도의 궁핍한 생활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빚도 많이 늘어났다. 그러나 스치아타의 가슴에는 이미 불법을 확신하는 마음과 광선유포를 향한 사명감이 싹트고 있었다. 나는 절대 지지 않는다. 이 신심으로 반드시 가난을 극복하고야 말겠다. 그리하여 내 가족의 행복은 물론이고 이 히다를 행복한 마을로 만들어갈 거야. 그는 전력을 다해 홍교하고 동지들을 격려하러 다녔다. 1961년이 되자 스치아타는 지구부장이 되었다. 그런데 그 무렵에 그의 가정에는 가장 어려운 시기였다. 광포활동을 위해 집에 전화를 설치했지만 전화요금도 제대로 내지 못해 통화정지를 당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 사실을 모르는 동지들은 전화를 해도 항상 받지 않는다며 푸념을 늘어놓았다. 그러면 스치아타는 빙긋이 웃으며 이렇게 둘러댔다. 미안해요. 전화가 고장이 나서. 스치아타 요시주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어떻게든 돈을 받아내려고 자담회가 열리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집으로 들이닥쳤다. 그가 자담회 시간에는 절대로 피하거나 도망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스치아타는 자담회가 한창인 시간에 방안을 들락날락하며 빚쟁이들을 만나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간청해야만 했다. 이처럼 경제고의 숙명을 쉽게 전환할 수는 없었다. 스치아타는 묵묵히 계속해서 일에 열중했다. 물려받은 트럭으로 고철을 운반하는 일을 시작하였다. 말이 트럭이지. 왼쪽 문이 닫히지 않아서 문과 사이드 브레이크를 줄로 연결하여 묶어두어야 할 정도의 고물차였다. 물론 속력이 제대로 나올 리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메이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교통경찰이 속도 위반이라며 차를 세웠다. 이 도로는 시속 50km 이상으로 달려야 하는데 그는 35km로 느릿느릿 달렸기 때문이다. 그 차는 고철을 실으면 최고 속력이 35km밖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다. 스치아타는 그 고물 트럭을 몰고 의기양양하게 히다시방의 산길을 누비고 다녔다. 그리고 지부장, 총지부장으로서 활약하여 1967년 8월 15일 야마토해장을 다카야마에 맞이한 것이다. 하지만 스치아타는 아직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하고 필사적으로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던 때였다. 신인간혁명 제12권 196페이지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사랑 호주건이었습니다.